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요. 그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숨져 있었죠. 31살의 아내, 3살 된 아들, 그리고 겨우 10개월 된 딸까지.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문이 안 열린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집은 7층. 누가 침입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정말 엄마가 두 아이를 죽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주 교묘하게 완전 범죄를 설계한 걸까요? 숨진 여성 박 씨는 당시 31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3살 배기 아들, 그리고 겨우 돌도 지나지 않은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졌고 박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 일상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이 씨. 박 씨와 이 씨는 여고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쯤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됐죠. 이 씨는 미혼이었고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박 씨. 하지만 그 차이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씨는 박 씨의 집을 자주 찾았고 아이들과도 함께 놀아줄 만큼 친밀한 이웃이었습니다. 심지어 박 씨의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남편 역시 그녀를 가족처럼 여기고 경계심을 풀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밀함이 조금씩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그토록 자주 박 씨의 집을 찾았던 걸까요? 진심 어린 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처음엔 박 씨의 일상을 그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신과는 달리 안정적인 가정, 남편,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 라는 억울함으로 바뀌었고 그 끝은 박 씨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박 씨 남편과의 내연관계로 구체화됩니다. 이 씨는 사건 전부터 박 씨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실제로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엔 이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법정에서도 그 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됐죠. 그녀는 단순히 부러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박 씨의 삶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인지 집착인지조차 불분명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박 씨가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여긴 친구가 남편과 아이가 있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건 이 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강한 통제 욕구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건을 앞두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것도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만큼 집요하고 철저했습니다. 계획은 수개월간 준비됐고 범행 도구는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것으로만 사용했어요. 심지어 물품 구입조차 현금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우발이 아닌 감정과 집착이 만든 치밀한 계획 범죄였죠. 그녀가 원했던 건 단 하나. 박 씨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는 것. 그 욕망의 대가는 세 사람의 목숨이었죠.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그날은 연말이 다가오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반가운 손님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 씨였어요. 오후 시간대에 박 씨의 집에 방문한 그녀는 늘 그래왔듯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서 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눈치챌 수 없었지만 그날 이 씨는 다른 날들과 달랐어요. 그녀는 이미 박 씨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품고 왔습니다. 이 씨는 먼저 박 씨의 3살배기 아들을 작은 방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이의 목을 졸랐죠. 하지만 아이는 한 번에 죽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는 듯 하다가 다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아이를 바닥에 눕힌 뒤 발로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밟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 작은 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거실로 돌아온 이 씨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쇼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서 치마를 들어 올려 박 씨의 얼굴에 살짝 덮어 씌웁니다. 눈을 가리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박 씨는 웃으면서 따라줬고 이 씨는 그녀를 방문 쪽으로 유도합니다. 문 위틀에는 이미 하나의 줄이 걸려 있었어요. 빨랫줄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박 씨의 목에 걸고 몸을 눌러 지렛대처럼 조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그녀의 품 안엔 10달 된 딸이 안겨 있었기 때문이죠.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본능.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 씨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때문에 빨랫줄을 벗겨내거나 몸을 비틀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숨이 멎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이 씨에게는 남겨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씨는 그 아이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했어요. 너무 어린아이여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3살배기 아들이랑 비슷하게 살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계획에서 변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이 씨는 철저하게 밀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은 안에서 잠그고 집 열쇠는 박 씨의 핸드백에 넣어 복도 쪽에 있는 작은 방 창문 틈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 창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만큼 좁았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범창은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자살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빨랫줄과 스카프는 모두 피해자의 집안에서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남기지 않으면서 엄마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연출하려고 한 겁니다. 특히 문 바로 위, 문틀 위쪽에 설치된 지렛대 구조, 그 위에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씌운 뒤 빨랫줄을 감아 문턱에 눌림 자국이 남지 않도록 처리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녀의 치밀한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무너집니다. 죽은 박 씨와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도 잔혹했던 거죠. 그건 엄마의 손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폭력적인 흔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질식당한 것이 아니라 3살배기 아들에겐 벽장 안에 억지로 넣으려고 했던 흔적까지. 이건 그 어떤 모성의 형태로도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벽한 밀실에서 결코 완벽할 수 없던 실수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밀실이었어요. 현관은 잠겨 있었고 방범창은 손상 없이 닫혀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선 3사람이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이었어요. 자살로 보이기엔 너무 잔혹했고 타살로 보자니 침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형사들은 피해자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인물, 박 씨의 동창생 이 씨도 빠질 수가 없었죠. 평소 박 씨 가족과 가까웠던 사이, 자주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 당연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너무도 담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그날 박 씨와 만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단정하고 차분한 말투, 형사들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태도, 언뜻 보면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던 형사의 눈에 이상한 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씨의 손목 안쪽, 뭔가에 세게 눌렸던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길게 선명한 줄 형태의 자국.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자국이 밧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후 수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어요. 이 씨의 주변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한 거죠. 참고인 자격이던 그녀에게 구체적인 혐의점이 포착되자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집을 수색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다가 곧 중요한 물증 하나를 발견합니다. 잘린 페트병 조각. 범행 당시 박 씨를 교살할 때 줄을 고정해둔 문틀에 씌웠던 도구와 동일한 구조였죠. 플라스틱 조각의 크기와 흔적은 현장에서 확인된 지렛대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을 당기거나 아이를 짓누를 때 장갑이 손목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 자국이 줄 모양처럼 남아 형사들의 의심을 샀죠. 게다가 수사 초기에 보여준 침착함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이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박 씨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이 며칠 전이라고 했지만 그 시간대의 알리바이도 점점 허술해졌고 핵심 질문엔 기억이 잘 안 난다고만 반복했지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사들이 확보한 물증들을 하나씩 내밀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녀를 압박해 들어갔을 때 이 씨는 입을 엽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증거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저질렀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 말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 그 계획이 완전 범죄를 향해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해 보였던 그 범죄, 결국 집요한 수사와 작은 실수가 만들어낸 균열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 씨는 박 씨가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었고 따뜻한 가정에서 웃고 있었다고요. 같은 또래, 같은 시절을 공유한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갖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단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단지 가정이 평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요. 한 여자의 일상은 누군가의 질투심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투는 처음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넌 좋겠다. 부럽다. 왜 나한텐 그런 게 없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박 씨의 자리가 탐났던 걸까요?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던 박 씨의 그 모습이 이 씨에겐 그렇게 견디기 힘든 그림이었을까요? 박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친구가 놀러온 줄 알았을 뿐이죠. 현재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그 밀실 밖에서 이제는 스스로 갇힌 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세 식구를 모두 잃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게 됐죠.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공간, 그 모든 것이 그날 이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린 지금도 누군가의 밝은 웃음 뒤에 어떤 어두움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 친절한 말투,
오래된 인연처럼 다가오는 사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향한 곳은 가장 믿었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미소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 침묵 속에 폭력이 있었고 그 평온함 안에 파괴를 꿈꾸는 시선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